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인공림 마을숲. 토착 신앙과 풍수, 유교 등 우리의 전통 문화가 녹아있는 마을숲은 급격한 도시화와 관리의 부재로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마을을 안락하게 감싸고 지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완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곳. 그런데 최근 마을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주었던 마을숲이 실제로 과학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실제 마을숲에서 진행된 실험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며 조성된 마을숲은 천년 이상 바람을 다스리며 마을 지킴이로 제자리를 꿋꿋이 지켜왔다. 마을숲, 이제 그 속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이 밝혀진다. 대동여 지도 22척. 백두대간을 등줄기로 수많은 산맥이 뻗어나온 그 자리에 마을이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어촌 마을은 4만여 곳이었고 그 마을에는 숲이 형성돼 있었다. 마을숲, 그것은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가꾸고 지켜온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인 셈이다.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전통 문화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마을숲. 그러나 현재 마을숲은 전국에 약 1,300여 곳만 남아있다. 우리나라 마을 곳곳에 마을숲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을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기에 보존해 온 것일까? 마을이 만들어질 때는 그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게 되면은 사실은 좀 뭔가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앞이 비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컸을 거라고 봐요. 상징적인 문화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잠재해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그 운명 자체를 숲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띕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이곳에는 마을숲 중 대표적인 해안숲에 속하는 물건리 방조 어부림이 있다. 해안 전체에 마을숲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마을숲의 보고라 불리는 남해 마을숲.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울창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마을숲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남해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해안숲이다. 연주이시 집성촌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마을이 생겨졌다라고 유래는 되어 있고요. 마을이 생기면서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의 바람으로, 큰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태풍 개수가 예년에 비해 3배나 더 많다고 기상청이 발표한 가운데 물건리 방조 어부림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3년 강력한 태풍 매미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방조 어부림이 이 마을의 바람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태풍이 오더라도 이 마을에 집들도 아무 피해가 없고 그런 식으로 그 전에 큰 태풍들이 와도 우리 마을 여기는 해안가라든가 마을이라든가 태풍 피해를 아주 미미하게 받고 있어요. 일단은 숲이 걸러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닷가 특유의 갯냄 같은 것도 없고요. 뭐 끈적끈적한 거 그런 것도 못 느껴요. 빨래를 넣는다고 해도 그거 신경 안 쓰고 널고 그게 참 딴 데랑 틀린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둥글게 파고든 해안을 따라 갖가지 나무 1만여 그루가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데 길이만 해도 1.5km에 달하고 총 면적이 약 7,000평에 이른다. 숲을 기준으로
바다 쪽으로는 몽돌 해안이 펼쳐지고 육지 안쪽으로는 남해안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어촌 물건리가 자리 잡고 있다. 바닷바람과 파도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마을이 만들어진 곳에는 풍수의 가르침이 있었다. 풍수란 땅의 기륭이 그대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나온 전통 지리학이었다. 그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다. 풍수는 음양오행설의 기본을 두고 있고 혈과 명당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땅의 기운이 모인 곳을 혈이라고 부르는데 혈 앞에 평평한 지형을 바로 명당이라고 한다. 풍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통 환경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환경지식 유산이라고 하면 가장 적당한 표현인데요. 풍수 이론상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조성한 숲을 비보숲이라고 부르는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송말숲은 전형적인 수구마기 비보숲으로 꼽힌다. 수구는 물이 빠져나가는 트인 부분을 말하는데 마을의 복이 물길을 타고 함께 빠져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조치가 필요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것이었다. 배산임수의 원리에 따라 마을 뒤쪽에는 산이, 앞쪽에는 물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마을의 복락과 번영을 위해 만들어진 마을 숲이 자리 잡았다. 마을 숲은 인류의 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마을 숲은 풍수와 관련된 것 그리고 토착 신앙 그리고 유교적인 면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풍수 사상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마을들에 마을 숲이 조성되었고 일반적인 마을 어떤 경관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숲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소백산 줄기의 높은 산자락이 둘러싼 넓은 들과 마을을 굽이치는 금곡천으로 이루어진 경북 예천의 금당실 마을. 금당은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일대를 일컫는다. 마을의 모양새가 꼭 물에 떠있는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마을 숲에는 수령이 300년은 좋게 돼 보이는 소나무 거목이 즐비하다. 사실 금당실 솔숲은 조선시대부터 최고의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이래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온 예언서 정감록에서는 난세에도 전쟁이나 흉년의 피해가 없는 길지로 꼽을 정도였고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정하려 했던 곳이라고도 전해진다. 내륙 지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소나무 방품림. 당초 2km에 달했지만 지금은 800m 정도만 남아있다. 풍수적 비보림으로 조성됐지만 그 외에도 마을을 향해 부는 바람을 막아주고 홍수 때 금곡천이 마을로 넘치는 것을 막는 실질적 기능도 한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와도 같은 셈이다. 진주의 비봉산 때문입니다. 비봉산은 한 지방을 대표하는 산으로 시, 군, 읍마다 하나씩 지정되어 있었던 진산. 비봉산입니다. 비봉산. 지역과 삶터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산이다. 그래서 소중히 보존되고 섬김을 받았다. 촉성로를 둘러싸고 있는 진주성의 경우에도 비봉산 맞은편 대숲을 조성했다.
비봉사는 봉황을 의미했는데 대숲을 만든 것은 봉황이 날아가지 말고 고을을 지켜달라는 의미였다. 그거는 물론 이런 상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나무가 상당히 경제적 용도로도 활용이 많이 됐고 역시 이제 바람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다목적적인 이유로 이 숲을 조성해서 활용했다는 그런 사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전국 331개의 고을에 255개의 진산이 있었다. 그리고 진산을 중심으로 고을 숲이 형성됐다. 풍수 이론을 배경으로 삼긴 했지만 고을을 이상적인 주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숲이었다. 역시 그 배경으로는 이제 풍수적 배경이 많이 작용했지만 이제 고을 자체를 군현 자체를 이상적인 어떤 주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숲을 조성한 것이죠. 최초의 마을 숲으로 꼽히는 경남 함양의 상림도 역시 고을 숲의 하나다.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이곳에 수령으로 부임한 최치원에 의해 조성되었다. 당시 함양읍의 중앙을 흐르던 위천 때문에 매년 홍수의 피해가 막심했다. 최치원은 둑을 쌓고 강물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도록 했다. 그리고 그 둑을 따라 나무를 심어 지금의 숲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둑을 쌓아서 물길을 돌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농민들에게 둑을 쌓으라고 지시할까요? 둑을 쌓고 둑을 따라 나무를 심어봅시다. 처음에는 이 숲을 대관림이라고 이름짓고 보호해서 홍수의 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 뒤에 대홍수에 의해서 둑의 중간이 파괴되고 상림과 하림으로 갈라졌다. 지금은 상림만 남았다. 조성된 배경뿐만 아니라 최치원과 관련된 설화가 다양하게 전해지기도 한다. 최치원의 홀어머니가 숲에서 뱀을 만난 이후 숲의 모든 뱀이나 해충은 없어지라는 주문을 외운 뒤부터 모든 해충이 모여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아마도 상림이 조성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는 아닐까. 상림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전설들이 있거든요. 최치원 선생이 금호미를 가지고 이 숲을 조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함양을 떠나실 때 그 금호미를 숲 어딘가에 걸어두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금호미 찾기 대회가 열릴 정도로 그런 금호미에 관련된 전설이 남아있는 그런 숲이기도 합니다. 함양 상림에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인공림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함양 상림보다 더 앞선 기록이 있다는데 상림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인공림을 조성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실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숲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함양 상림의 기록보다 600여 년 이상 앞선 삼국사기 기록이 눈길을 끈다.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국천왕과 산상왕 관계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똑같았습니다. 부인이 고국천왕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다음에 그 동생을 택해가지고 여전히 왕비로서 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우시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돼가지고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누구에게
가서 합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씨 부인은 두 번째 남편을 선택했다. 그러나 꿈에 고국 천왕이 나타나서 산상왕과 우씨 부인의 묘 사이에 소나무를 7겹으로 심어달라는 요구를 한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인공님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지 않는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에 소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문헌상 확인되는 최초의 조림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그 함양의 대관님보다 600여 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연도를 가지고 있고 연도가 확실하죠. 고려시대에는 주로 의료나 과일 생산에 집중된 식목 활동이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조상의 묘를 보호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 고려사에는 강충이 소나무로 숲을 만들었던 내용도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에도 금산과 봉산이란 제도가 있어 소나무 숲의 벌목을 금지하여 엄하게 다스렸다. 조선은 산림에 관한 기구를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해 식목으로부터 관리 그리고 이용에 관한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집중적으로 식목 활동을 하기도 했다. 전혀 살피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오. 도성 안팎에 있는 산들에서 소나무를 베어오는 자를 각별히 단속하시오. 분부 받들게 사옵니다. 다양한 수종을 심고 관리했던 조선. 조선 이제 중후기 후기로 가면서 이제 작은 고을 또 그다음에 마을 뭐 이런 어떤 이제 위계적으로 이렇게 마을 숲이 확산돼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숲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가 많이 이제 조성이 됐었죠. 마을 숲은 마을 신앙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성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당산숲이라는 이름은 신앙을 위해 조성된 숲을 칭하는 말이다. 강원도 원주의 성황림 역시 당산숲 중의 하나. 거대한 노송이 반기는 성황림은 전형적인 온대 낙엽수림이다. 숲의 중심에는 목재로 성황당을 지어 놓았는데 성황림을 만들었던 목적이 치악산의 산신에게 빌어서 범을 달래는 것에 있었던 것과 상통한다. 당산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지역 공동체적인 의례를 말한다. 당산숲은 토속신이 살아있는 마을의 성역이며 주로 음력 정월 대보름이나 정초에 가장 많이 지냈는데 그 밖에도 10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귀신신자 숲불림자를 쓰니까 신들의 정원이라고 이제 또 이야기도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앙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옛분들은. 그래서 이 곳에 나무 하나라도 만약에 베었을 시에는 이제 뭐 애군이 따른다든지 그래서 더군다나 이쪽에 더 보호를 하게 된 거죠. 신림 신비의 초록숲으로 신들이 사는 숲이라 여겨졌던 곳.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며 숲을 보호해 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마을 신앙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수호신한테 이제 제사 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의지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을 이제 평화롭게 지켜주고 농사 이제 풍년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산 이제 지내고 나서는 또 소지를 올리지 않습니까? 소지는 이제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저기 하면서 이제 건강도 이제 기원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전라남도 나주의 고마마을. 보통 마을숲은 산자락 사이를 잇거나 흐름이 완결되지 않은 산자락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은 마을 뒤쪽에서 시작해 270도 정도 마을을 크게 돌아 다시 산자락으로 연결된다. 뒤쪽에서 마을을 향해 내려오는 물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숲을 조성했지만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염려하여 마을 앞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의 양이 적지 않아서 석축을 크게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 이 두 마을을 위해서 이 숲을 지금까지 보존해 온 것만도 충분한 앞으로 문화적 값어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게 보물 아니겠어요? 보물이죠. 나무 한 그루를 이거 심어가지고 300년, 400년, 500년이 다 되도록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지극정성이었겠습니까? 숲이 조성된 모습이 특별한 것도 있지만 이 마을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현재까지도 마을 신앙 의례가 전승되고 있기 때문. 동제가 전승되고 입석이 남아있어 마을 신앙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마을 숲이다. 열심히 좀 띄워보소. 그 기록을 갖다가 그것은 물길을 따라 마을의 복락이 머물게 되었다고 굳게 믿는 주민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쟤를 모시는 거야. 지금 그 역사적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노고수라든가 지금까지 지내온 당산제를 모시는 것을 보면은 참 전통과 역사를 지킬 값어치가 있다. 정월 19날 밤에 당산제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동쪽 마을에서는 마을 뒤쪽 마을 숲속에 있는 할머니 당산에 제의를 올리고 서쪽 마을에서는 마을 앞 할아버지 당산에 제의를 올린다. 어쩌고 겁나 칼질하네. 또 갔네. 당산제를 지내지 않으면 병마가 마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또 부러진 당산의 나뭇가지로 밥을 지어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민속 신앙과 더불어 마을 숲이 잘 보존되고 있다. 보고 계신 당산 할아버지 할머니께 동네를 다 안시해 주시라고 소지를 올려놓으니 숲에는 마을 신앙은 물론 숲과 마을의 믿음을 지켜내고자 노력해왔던 주민들의 역사까지도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마을숲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마을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적인 요소이고 그 경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마을 숲에서 그 새로운 해가 열리면 새로운 해와 더불어서 대개는 이제 정월의 대보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으로 다 제사를 지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장소가 바로 마을 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소문난 남해의 물건항. 물건항의 유명세를 타게 된 데는 방조 어부림이 큰 몫을 했다. 남해 섬은 지형이 복잡하고 평지가 적어서 작은 경지마저도 풍랑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다 쓸려 내려갈 뿐 아니라 농사도 어렵다. 그래서 해안 방풍림은 필수다.
처음에는 고깃대를 부르고 바람을 막을 요량으로 심었다고 한다. 녹색을 좋아하는 물고기의 습성에 따라 나무숲을 만들면 고깃대를 부를 것으로 생각했던 조상들의 지혜에서 비롯됐다. 고기를 불러주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숲이 무성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늘이 바다 쪽에 드리워지니까 고기들이 그 그늘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일을 하는 게 묽은 방주 어부림의 숲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선조들이 참 지혜롭다는 건 이렇게 살면서 저희가 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묽은 방주 어부림입니다. 남해섬은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그래서 숲의 역할은 어느 것보다 중요했다. 바닷바람을 막고 살림살이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바다 쪽에서 보면 숲에 가려 물건리 마을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마을 숲이 또 다른 기능을 했다는 반증이다.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남해 마을을 보호해준 역사적인 기능이었다. 고려시대 때부터 외구로부터의 침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감추는 역할도 이 숲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도의 70%가 남해에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외구의 침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풍수 이론과 마을 신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실제적인 기능도 있었다.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마을숲이었다.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으로 알아야만 했던 과거. 숲은 마을을 타 지역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하는 기능도 했을 것이다. 그뿐인가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수행했다. 바람을 막는다든가 돌림병을 막아준다든가 뭐 수해를 막는다든가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생산성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좀 보존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남원의 명산 교룡산에서 흘러내린 두 줄기의 산자락이 감싸고 있는 곳, 전라북도 남원의 옥전마을이다. 마을 앞을 가로질러 150m가량 이어진 이 숲은 수령이 250년은 좋게 됐을 나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양에서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극복할 대상으로 삼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다. 옥전마을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풍수지리에 따라 조성되었지만 옥전마을 숲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해 주었다.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 제작진은 지난 6일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마을 숲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기후는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못이 있는 둑에서부터 안쪽 숲 안팎의 4군데의 일직선으로 온도와 풍향, 풍속, 상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 기록 기기를 설치했다. 주기적으로 수치를 기록한 결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마을 숲에 어떻게 보면 미기상 완화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숲이 있으면 이 마을 숲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따뜻함, 또 북서풍하고 태풍이 불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러한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과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계측을 해보고 그런 마을숲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미기상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마을숲이 있는 곳에서는 마을로 불어들어가는 바람을 마을숲이 걸러주어서 풍속을 저감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기온과 습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겨울과 봄, 숲 밖과 숲 안의 같은 거리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풍속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풍속이 줄어들면 주변보다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구마기에 이렇게 숲이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은 공교롭게도 숲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숲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지금 한 1년 정도의 누적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풍속은 약 최대 45%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마을 숲이 있는 곳에서 풍속을 저감시켰다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연구팀은 겨울철 남풍이 불 때 숲 안팎에서 체감 온도 차이가 최고 3도씨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숲 안쪽이 바깥보다 온도가 높고 풍속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숲 안이 밖보다 기온이 2도씨가량 낮았다. 상대적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시간은 밖에 비해 절반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아내는 게 아니라 윈드 브레이크해서 이렇게 바람을 스톱시켜서 막아내면은 다음에 와류가 생성돼서 더 영향을 더 줍니다. 그러지 않고 갈무리해서 좀 더 늦추어서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낙엽 하렵수, 이 마을 숲이 보면은 낙엽이 집니다. 이제 겨울이 되더라도 그 틈 사이로 바람을 더 늦춰서 저 마을에서도 좀 겨울에서도 따뜻하게 그렇게 되는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마을 숲을 조성했다는 것은 곧 바람과 기후를 읽어냈던 조상들만의 방법은 아니었을까. 마을에 주는 나쁜 기운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우회적 표현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산줄기를 어떤 동물로 인식을 하고 또 산줄기나 땅줄기 자체를 이렇게 읽어내서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다라는 부분은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발복을 하거나 또 뭐 어떤 묘자리를 찾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서 이걸 또 발표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들이 연구자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옥전마을 숲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는 한 번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연구팀은 이미 2004년부터 기상 관측을 통해 마을 숲의 미기상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전형적인 수구마기로 꼽히는 경기도 이천의 속말숲도 마찬가지다. 속말숲은 원적산 줄기가 양쪽으로 뻗어내려 마을을 감싸 안는 지형인데 마을 앞쪽에 시냇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숲을 만들어 양쪽 산줄기와 연결했다. 속말숲에서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 이곳에서도 역시 남서풍을 제대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고 마을숲에서 마을 120m 지점까지도 풍속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숲의 효과를 연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앞으로도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텐데요. 옛 선조들이 이용했던, 그러니까 조성하고 관리했던 마을숲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봄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열적 쾌적성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인간이 실제로 얼마나 느끼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숲의 미기상 효과는 우리 삶과도 직결이 된다. 기온과 상대 습도가 유지된다면 작물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을숲은 그야말로 자연을 주변 환경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 활용한
자연과학의 좋은 예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를 수천 년간 경험해온 선조들의 지혜. 그것은 마을 숲으로 표현되었다. 마을 숲은 사실 풍수 이론과 마을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선조들의 경험에서 나온 과학의 표현 방법이었을지 모른다. 바람물 속도를 줄여주니까 농작물이 과도하게 이제 수분 증발이나 이런 데서부터 보호가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잘 자라겠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그게 수구막이라 하는데 마을숲이 있는 곳은 마을의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수구라 하는데 거기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을숲이 있음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여주겠죠. 그러니까 물이 거기 머물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떨어뜨리고 하죠. 예. 그리고 또 마을숲이 있으면서 거기 이제 잎들이나 이런 것이 이제 떨어져서 분해되기도 하고 또 물에서 많이 녹아 있는 양분들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많이 침적이 돼 가지고 농작물이 자라는데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태풍, 홍수, 그리고 화재.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했다. 바람이 있어도 막지 않았다. 자연을 거스르면 오히려 해를 입는다. 받아들이되 너무 세지 않게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산맥에서 뻗어나온 지형을 가지고 있다. 즉, 물과 산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마을숲은 물과 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던 조상들의 지혜의 산물이었다. 바람을 조절하면서 얻은 온도와 습도의 효과, 물기를 돌리는 것에서 비롯된 물의 효과적인 이용은 결국 농사, 특히 벼농사를 주로 짓는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바닷바람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차가운데 2.7도 정도 높여주기 때문에 농경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따뜻하게 해주고 인해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데 농경지 벼가 자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 습도의 경우에는 한 14.6% 정도 이렇게 저감을 했거든요. 상대 습도가 저감이 된다는 것은 이 해안숲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닷바람이 가지고 있는 습기하고 거기에 이제 짠 어떤 조해 이런 것들이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바로 농경지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농경지의 생산성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21세기 마을숲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마을숲의 복원과 이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 당산숲의 특징과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발간한 생물문화경관이라는 책에 실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땅덩어리도 크고 숲도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통 문화나 이제 그런 거는 찾아보기는 힘든 거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한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규모는 작아도 그 전통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소중한 거죠. 이게 유럽 사람들이 그런 개념 잡아놓은 것도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개념을 잡은 거거든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고도의 산업 문명을 꽃피운 주역은 서양인들이었다. 그러나 환경 친화적인 자연관으로 자연 순응적인 삶을 보여준 동양인. 그 중심에 마을숲을 조성하고 다룰 줄 알았던 우리나라 선조들이 있었다. 마을숲은 우리 땅에 적응하기 위한 지혜이자 지식이었다. 우리 마을숲처럼
조상들이 일부러 지형적인 조건을 봐가지고 심어서 마을을 보호하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 기후, 지형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러한 어떤 환경 지식 유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삶을 추구했다. 마을숲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 중 하나가 된다. 숲이 위치한 곳은 특히 강이나 하천, 호수나 습지 등 생태적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천혜의 자연을 형성하고 새나 동물, 그리고 물고기가 풍부한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마을 비보숲은 식생의 역사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잠재자연 식생의 보고다.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1세기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되었다.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가르침이 전통 마을의 풍경 속에 녹아 있다.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생태계 보전과 소득 증대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 전통과 문화가 계승되는 마을, 도시와 함께 공생하는 마을, 이것이 21세기에 추구하는 마을의 모습이다. 조상들의 삶이 깊이 뿌리내린 생태적 지혜와 그것을 발굴해내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을의 모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굉장히 실제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키고 있었을 텐데 이제 슬레트로 바꾸고 기와로 바꾸고 슬랍으로 바꾸면서 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도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또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훼손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마을 숲을 복원해야 할까? 지역 곳곳에서 마을 숲을 복원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원주 송악림의 경우 전통 마을 숲 조성 사업으로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복원 사업이 올 7월 마무리를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원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보존뿐 아니라 전통문화 전승이라는 과제까지 풀어낼 예정이다.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또 이 주변에 그 편익 시설은 아래 그 마을 휴양지로 이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제 하단부에는 이제 돌로 이제 쌓아가지고 이제 기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이제 이 바닥은 질 좋은 이제 흙으로 복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숲 복원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간 새로 조성된 숲, 이른바 도시숲을 보면 인위적으로 보호 관리되거나 한두 가지 수종으로 이루어진 단순림인 경우가 있었다. 또한 숲 주변 경관의 훼손과 과도한 이용객 증가로 인해 숲 자체의 훼손까지 초래하기도 했던 것이다. 원래 그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제 그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 숲을 이제 생태적이나 환경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가지고 사실상 이제 산림문화 자산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악림의 90여 가지의 나무가 공존하고 온대지방을 대표할 화렵수림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저면에는 100여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보존해온 것이 한몫을 할 것이다. 마을의 수호신은 노력하는 주민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장소가 바로 마을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기능, 휴양기능 이런 것들을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인층 그다음에 그 장년층을 비롯해서 청년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그 안에서 또 이제 그네를 메고 그네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행위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을숲을 정의하기를 마을숲은 오늘날 도시 공원과 같은 공원의 한국적 원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토착 신앙과 풍수 등 우리의 전통 문화가 녹아 있는 마을숲. 거의 모든 마을에 존재했던 마을숲은 급격한 도시화와 토지 사유화, 관리 부재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남아있는 마을숲의 보존은 물론 훼손된 곳의 복원이 시급한 때다. 마을 앞에는 이 나무를 심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농장부터 보호하고 사람들도 보호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지혜를 잘 활용했다 보고요. 근데 특히 그러한 기상 변화가 심하다 하더라도 지형적인 특징을 잘 이용하지 못했으면은 그러지 않았겠죠. 마을 입지를 잡은 것과 마을 숲을 쓴 것은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고 그런 점에서 아주 지혜롭게 적용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 경관을 복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되면 전체가 생물 다양성도 높아져서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국토로서의 어떤 그런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이 요소들이만 살아나도 굉장히 우리 국토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마을숲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천년이 넘도록 마을 입구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인간과 자연을 품어온 마을숲. 자연 환경이 미래 세대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지금도 마을숲은 바람을 막아내며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